자, 리더십을 찾습니다. 미래통합당 또다시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 표명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당을 추슬러 달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당 대표 모셔오자 이런 얘기도 있고 유승민 역할론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당선자 정진석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주호영 당선자는 안철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아남은 유일한 지도부입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이번에 함께 낙선했는데 조경태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조기 전당도 열어야 된다 그러는데 관련된 녹취들을 듣고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으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무슨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와요? 뭐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뭐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당에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국려지책 끝에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빨리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국가 경영은 양당제가 있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축에서 비켜있는 제3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포부를 펴기 위해서라도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늘상 무슨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당에 와서 개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슷한거와 비슷하면 합당을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은 너무 이렇게 판이 이렇게 넓어지면은 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뭐 이상한 개파 싸움 또 너무 지나친 대권 경쟁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먼저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먼저지 외부 인사를 먼저 데리고 오는 것은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타이밍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최경철 의원은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올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역량을 평가할 때 의지와 능력을 같이 봅니다. 그렇다면 의지와 능력을 갖춘 비대위원장이 과연 누가 있느냐. 여러 사람 제언을 하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만한 의지를 갖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어요, 일단. 왜냐하면 평안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못 한다는데 일단 이분은 하고 싶어 해요. 이분은 자리에 대한 꿈이 굉장히 많은 분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의지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형은택 대변인 경험 많은 사람이 정치판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사람의 맞먹는 만큼의 경험을 갖춘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더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어쨌든 외부적 시각으로 당을 조망할 분이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진영을 넘나든 것이
어떨 때는 뭐 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는 오히려 이것이 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어떤 컨텐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또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예. 대권 계획이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없기 때문에 예. 이 비대위원장 자리는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대권 그 후보 경선 후보자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따르면 사실은 1년 6개월 전에 대선일로부터 선출직 당권을 내려놔야 돼요. 현재 당원에 따르면.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권 경선 후보자의 경우에 비대위원장의 직에 가게 되면 다르게 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당내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권 대권 분리돼 있는데 그게 1년 6개월입니까? 1년 6개월이고 비대위원장은 또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상당히 그 대권을 염두에 둔 분들은 고려를 많이 할 것으로 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죠. 자기는 뭐 일찌감치 당권 나는 대권만 신경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대위 체제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예. 현재 당원 당규 하에서 만약에 쭉 앞으로 추진을 네. 한다 그러면 그런 제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많은 두 분이 지금 김종인 예. 전 선대위원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가인 김병로 선생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했지만 말년에 야당 이 통합의 그 선봉이 되었었거든요. 1963년도에 그 5.16 군정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민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야당이 분열되어 있을 때 민정당이라는 당, 국민의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일종의 지금 현재 김종인 대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할아버지를 그때 당시 제가 김종인 대표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데 할아버지 옆에서 보면서 야당의 그 통합운동을 자기가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떠올리면 잘할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이 너무 익숙한 이러한 해법보다 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과거 97년도에 영국 노동당에게 보수당이 정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10년 동안 야당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권을 빼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이 보수당이 완전히 새로운 뉴페이스를 발굴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캐메론입니다. 캐메론이 보수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41살이었고요. 그 2년 뒤에 총선에서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 43살이 총리가 됐어요. 예. 지금 보수당이 아직도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새로운 뭐 초재선 중에서 발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번에 새로 완전히 당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이 지금 새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는 부분을 초선이나 재선,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를 임시 지도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예. 거기에서 새로운 발상, 완전히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세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비상 플랜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고루한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할까?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네요. 네. 자, 현근택 대변인은 네네. 지금 사실 중요한 게요. 네. 거대 여당이 됐는데 야당이 아주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이 야당이 예. 잘해야 여당도 잘하고 정치가 잘 그렇죠.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훌륭한 야당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당도 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뭐 여당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도 당장 이제 임시국회 열렸는데 어찌 보면 수장이 없으니까 예. 국회에 대해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물러날 거면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뭐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보면 또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 얘기 나왔을 때 표정도 되게 밝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마 그냥 당내에서 이렇게 영입하듯이 모셔가듯이 아마 이번에 총선에도 당내에서 좀 더 일찍 와서 공천에도 개입하고 좀 막말도 빨리빨리 정리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아마 당연히 좀 당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추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길 바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뭐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원구성이 당장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도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이 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쉽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항상 보면 원구성이 원래는 임기가 5월 29일인가부터 시작하는데 한 7월, 8월까지 항상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코로나 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빨리 지도체제를 수습해서 원구성할 때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협상을 잘 해나가면 수습이 될 걸로 봅니다. 진짜 하나만 보태면 마치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사실상 거의 와해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정국에 따른 여러 가지 수습책에 대해서 이게 야당 협조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이미 이제 그 임시국회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여당이 당정이 합의해서 안을 내게 되면 그거 갖고 시정연설도 하고 상임위에서 다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혹시 뭐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언제 하자 이런 얘기는 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직접 듣진 못했는데요. 아마 다음 원래는 주 16일 날 약속하기는 했어요. 13일 날 집회 공고가 돼서 16일 날 2시에 열기로 돼 있었죠. 근데 그것은 뭐 야당 때문이 아니고 실제 여당에서 이미 실제 편성된 안 자체가 70%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정 협의를 거쳐서 100%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야당한테 제안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까지는. 그래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 가장 관심 모으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공천에서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 돌아온 홍준표 전 대표 아닐까요? 홍준표 당선자의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당의 의견은 아니다. 그건 후보 개인의 의견이다. 예초에 잘랐어야 옳은데 그걸 전부 가져와서 또 가처분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당 후보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당대표가 도대체 그게 선거하루 전날이에요. 그거는 정치 초보생들이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인데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기길 바랍니까? 황교안 대표 문제죠. 황교안 대표 문제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야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리 명장이더라도 허약한 병사를 내세워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 책임이 없죠. 일단 복당부터 되셔야 될 텐데 복당은 뭐 쉽게 빨리 될까요? 나는 거기는 그 질문을 아주 불쾌한 질문으로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25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당입니다. 당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양산으로 지역구까지 옮겨서 타협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을 내가 25년 지킨 사람을 어떻게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그리고도 또 주인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최정 교수. 홍준표 당선자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전보다 톤은 낮아졌는데 그 힘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또 본인도 이번에 무소속 어렵게 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모를까요? 어떻게 좀 힘을 좀 받은 상태고요. 그간의 또 이 당의 행태를 보면 좀 더 격앙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지금 인터뷰를 들어보면 결국 지금 홍준표 이 당선자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라는 거죠.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죠. 그 황교안 대표만 딱 쳐서 돌려내면 당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발상에 의해서 이 당의 체제를 새로 허물고 하면 본인이 들어와도 입지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도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황교안 대표만 딱 드러내면 그거는 자기가 딱 들어가서 꾸면 그냥 모든 걸 순조롭게 다 장악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아마 노림수로서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경철은 혹시 통화해 보셨나요? 아유, 통화를 못해서 오늘 뭐 전화가 불이 났다고 그래요. 저희 기자 인터뷰를 하러 가니까 뭐 30초에 한 통씩 전화가 울리는 거 보면 역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처음에 그 자신의 고향인 창녕에 갔다가 그리고 양산으로 쫓겨갔다가 대구로 다시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처음에 만나니까 홍 대표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고달프노? 진짜 고달프다. 그렇게 예. 풀이 푹 죽어서 하더랍니다. 원래 홍 대표가 만나면 정말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예. 이번에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다는데 그만큼 그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한 장본인은 황교안 대표라는 거죠. 황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이 많이 설에 있다고 하는데 그 미래통합당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형성돼야 됩니다. 당내에서. 예. 홍준표도 있고 홍준표 대표보다 더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저분보다 더 경륜 있는 사람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 더 나은 후보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홍 대표가 자신도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홍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아까 차 교수님 말씀처럼 더 젊은 사람들이 내가 홍 대표를 한번 꺾어보겠다는 이러한 도전의식이 피어나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이번에 크게 졌지만 다음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